제4장 견디기 힘든 노동으로 보낸 4년이었다. 동네에서 제르베즈와 쿠포는 사이좋은 부부였고 자기들끼리 오붓하게 살며 싸움도 하지 않고 일요일이면 반드시 생토항 쪽으로 한 바퀴 산책을 했다. 아내는 포코니의 부인의 가게에서 12시간 일을 하고 집을 일수짜리 동전처럼 깔끔하게 해놓고 아침 저녁으로 집안 식구들의 식사를 준비했다. 남편은 술주정을 하는 일도 없고 두 주일마다 꼬박꼬박 급료를 집에 가져오고 밤이면 자기 전에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바람을 쐬었다. 그들은 얌전한 부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곧잘 본보기로 내세웠다. 게다가 둘이서 날마다 9프랑 가까이 벌고 있었으므로 이제 돈도 꽤 모았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들의 주머니 사정을 계산해 보곤 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특히 살림을 꾸려나가며 두 사람은 많은 고생을 했다. 결혼으로 그들은 200프랑이라는 빚을 짊어지고 있었다. 게다가 본캐로 호텔에서 사는 게 싫었다. 지저분한 사람들을 언제나 만나게 되는 것이 역겨웠다. 그들은 자기 집에 그들만의 가구를 마련하고 그것을 소중히 다루며 사는 살림을 꿈꾸게 되었다. 그들은 20번이나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 보았다. 먼저 자질구레한 세간을 간소하기에 걱정이 없고 필요한 때에 큰 냄비, 작은 냄비를 마음대로 사용하려면 그 비용만도 대략 350프랑은 되었다. 2년 동안 그런 큰 돈을 저축할 수는 없다고 절망에 빠져 있을 즈음 갑자기 행운이 찾아들었다. 플라상의 어떤 노 신사가 큰아들 클로드를 그 고장의 중학교에 넣어주겠다고 했다. 그림을 좋아하는 이 괴짜 노인은 전에 클로드가 그린 서툰 그림에 매우 감동한 끝에 이런 너그러운 제안을 열심히 설득했던 것이다. 클로드는 그때 이미 상당히 돈이 들어가는 나이가 되어 있었다. 에티엔만을 돌보게 되자 그들은 7달 반 만에 350프랑을 모을 수가 있었다. 벨롬그리 고물상에서 가구를 마련하던 날 그들은 집에 돌아가기 전에 큰 기쁨으로 가슴이 부풀어 외곽대로를 산책했다. 침대 하나, 침실용 작은 탁자 하나, 위쪽에 대리석 판으로 된 서랍장 하나, 찬장 하나, 방수포가 덮인 둥근 식탁 하나, 의자 6개. 이것은 모두 낡은 마호가니 제품이었고 그 밖에 침구와 리넨 제품과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는 부엌 살림 도구였다. 그것은 그들에게 인생의 진지하고 결정적인 출발과 같은 것이었으며 이러한 살림살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 주변의 안정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럭저럭 한몫 끼일 수 있게 되었다. 2달 전부터 거처를 어디로 정하느냐가 그들의 문제거리였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쿠트도르 거리에 있는 큰 건물의 한 칸을 빌리고 싶었다. 하지만 비어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서 오랜 꿈을 포기해야만 했다. 솔직히 말하면 제르베즈는 마음속으로 별로 섭섭하지 않았다. 로리의 부부와 이웃에 사는 것이 몹시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곳을 찾아보았다. 아주 당연하게도 쿠포는 포코니의 부인의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을 고르려고 했는데 제르베즈가 어느 때고 쉽게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마침내 그들은 마땅한 집을 하나 발견했다. 네부드라 쿠트로도르 거리의 세탁소 바로 건너편에 넓은 침실이 하나, 작은 방이 하나, 그리고 부엌이 딸린 집이었다. 작은 2층 건물로 매우 가파른 계단 위에 오른편과 왼편에 오로지 한 집씩 있었다. 아래층에는 마차 임대업자가 살고 있었는데 큰 길로 난 넓은 앞마당의 여러 곳간에는 도구류가 들어차 있었다. 젊은 아내는 그곳이 아주 마음에 들었고 시골집에 돌아온 기분이었다. 이웃에는 시끄러운 여자들도 없고 두려워해야 할 험담도 없는 마치 플라상의 성체 뒤 골목길이 떠오르는 조용한 모퉁이였다. 게다가 운 좋게도 그녀는 일터에서 다리미질을 하다가도 고개를 들어 밖을 내다보면 언제든 자기 집 창문을 볼 수 있었다. 4월 끝 무렵에 이사했다. 이때 제르베즈는 임신 8개월이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훌륭한 솜씨로 꿋꿋하게 일하면서 뱃속 아기도 도와준다고 말하며 웃었다. 그녀는 뱃속 아기가 귀여운 손을 뻗쳐 자기에게 힘을 주는 것 같이 느꼈다. 아, 정말 그점 쿠포는 그녀가 좀 누워서 편하게 지냈으면 생각하고 있던 터였다. 쿠포가 그녀를 좀 누워서 쉬게 하려 해도 그녀는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다. 정말 못 견딜 만큼 힘이 들면 눕겠다며 식구가 하나 더 늘면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 하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울 틈이 없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제르베즈는 혼자서 집 청소도 하고 남편을 거들어 가구를 제자리에 놓기도 했다. 그녀는 이 가구들에 대해서 어떤 종교적인 감정을 품었고 자식을 대하듯이 정성 들여 걸레질을 했으며 아주 작은 흠집에도 가슴 아파했다.
비질을 하다가 가구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자기 몸을 얻어맞은 것처럼 깜짝 놀라 멈추었다. 서랍장은 특히 소중하게 여겼다. 그것이 그녀에게 아름답고 탄탄하며 단정한 모습으로 보였다. 감히 말할 수 없었던 그녀의 꿈은 괴종시계를 하나 사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대리석판 한가운데 걸어두면 서랍장이 훨씬 더 돋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곧 태어날 아기가 없었다면 용기를 내어 탁상시계를 버렸을지도 모른다. 결국 그녀는 한숨을 쉬면서 시계는 나중에 사자고 마음먹었다. 부부는 새 집을 마련한 것이 기뻐서 들뜬 마음으로 살았다. 에티엔의 침대는 작은 방에 놓아두었는데 그곳에는 어린이용 침대를 하나 더 놓을 수 있었다. 부엌은 겨우 손바닥만한 크기로 좁고 어두웠다. 그러나 문을 열어놓으면 그런 대로 밝았다. 제르베즈가 30사람 몫의 식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수프 냄비 하나만 올려놓을 자리만 있으면 충분했다. 가장 넓은 방, 그것은 그들의 자랑거리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들은 곧바로 알코브를, 이 알코브는 서양식 건축에서 벽의 한 부분을 쑥 들어가게 만들어 침대나 의자를 들여놓는 공간입니다. 건축용어입니다. 곧바로 알코브를 흰 광목 커튼으로 가렸다. 그러면 방은 식탁을 가운데 두고 찬장과 서랍장이 마주보고 있는 식당으로 바뀌었다. 벽난로가 하루에 석탄 15수 어치를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궁이를 닫아버렸다. 대리석 판 위에 올려놓은 조그만 무쇠 난로는 강 주위에도 칠수만 쓰면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쿠포는 방을 장식하기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벽을 치장했다. 지휘봉을 들고 대포와 포탄 더미 사이를 오가는 프랑스의 한 원수를 그린 고급 판화를 거울 대신 걸어놓았다. 서랍장 위에는 가족 사진을 황금빛 도기로 만든 오래된 성수반 좌우에 두 줄로 늘어놓았다. 그 성수반은 성냥갑을 넣는 통으로 사용했다. 찬장 선반 위에는 파스칼과 베랑제, 이 베랑제는 프랑스의 시인이랍니다. 베랑제의 반신상이 뻐꾸기식의 곁에 있었는데 파스칼은 엄숙하게, 베랑제는 상냥하게 버티고 서서 째깍째깍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이 보였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방이었다. 우리가 집세를 얼마나 내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제르베즈는 찾아오는 사람마다 붙들고 그렇게 물었다. 그리고 집세를 실제보다 비싸게 보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아주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기뻐서 우쭐거리며 외쳤다. 150프랑, 그보다 한 푼도 더 내지 않아요. 어때요? 그저지요? 네부드라 쿠트도르 거리라는 사실 자체도 그들에게 커다란 만족감을 주었다. 제르베즈는 여기서 살면서부터 자기 집과 포코니의 부인 가게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다. 쿠포도 이제는 저녁 되면 아래층으로 내려와 현관 앞에서 담뱃대를 피워 물었다. 포석이 부서진 보도가 없는 거리는 오르막길이었다. 언덕 위 쿠트도르 거리 쪽에는 유리창이 더러운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다. 구두방과 통을 만드는 공장, 너절한 식료품 가게, 파산한 술집, 몇 주일째 닫혀있는 이런 가게들이 있던 문에는 누덕누덕 종이가 붙어 있었다. 반대편 파리의 시내 쪽에는 5층 건물이 절비하게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그 건물의 1층에는 세탁부들이 무더기로 몰려 살고 있었다. 다만 한 집, 촌스러운 이발소만이 초록빛 칠을 해놓고 있었는데 그 가게 안에는 연한 빛의 자그마한 병들이 가득하고 또 깨끗하게 닦아놓은 구리 접시가 번쩍여 음침한 이 한모통일을 제법 밝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이 거리 한가운데쯤은 붐비는 곳으로 건물들이 훨씬 드물고 낮아서 공기와 햇볕이 한길 아래까지 내려왔다. 마차 임대업자 꽃강과 그 이웃의 산탄수 제조소 건물 건너편에 있는 세탁소들은 가로막는 것 하나 없는 고요하고 널찍한 자리를 차지했으며 그 안에서 세탁부들의 낮은 목소리와 전기 다리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한층 평온함을 더해주었다. 안쪽이 깊숙한 지형과 검은 벽 사이로 들어간 골목길이 그곳을 마을처럼 보이게 했다. 쿠포는 어쩌다 끊임없는 비눗물의 흐름을 뛰어넘어가는 행위를 보면 5살 때 삼촌을 따라서 갔었던 시골이 생각난다고 했다. 제르베즈의 기쁨은 앞마당에 심어진 아카시아 나무였다. 그것은 창 왼쪽으로 가지 하나가 쭉 뻗어 있었는데 별로 많지 않은 잎을 달고 있는 가지였지만 그 덕분에 거리 전체가 매력적으로 보였다. 젊은 아내가 해산을 한 것은 4월 금음이었다. 오후 4시쯤 포코니의 부인 가게에서 커튼을 다리고 있는데 진통이 시작되었다. 제르베즈는 곧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고통을 견디며 가만히 참고 있다가
통증이 좀 가라앉을 때마다 한 번씩 다림질을 했다. 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고집스럽게 일을 끝마치려고 했다. 지나가는 통증일 것으로 여겼고 그래서 배가 아프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남자 와이셔츠를 다리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창백해졌다. 그녀는 몸을 굽히고 벽에 기대면서 작업장을 떠나 거리를 가로질러 갔다. 여직공 한 사람이 따라가 주겠다고 했지만 사양하고 대신 근처에 있는 샤르보니에르 거리의 산파집에 가달라고 했다. 물론 집에는 불길하고는 없었다. 아마 밤새도록 불기 없이 지내야 할지도 몰랐다. 집으로 가서 쿠포의 저녁을 짓고 나서 옷을 입은 채 잠시 침대에 누우면 되겠지 생각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려 하자 심한 통증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계단 중턱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두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혹시 지나가던 남자가 신음소리를 듣고 올라와 그녀의 모습을 보는 게 그녀로서는 창피했기 때문이었다. 복통이 사라졌다. 제르베즈는 틀림없이 착각이었을 거라고 안심하면서 문을 열었다. 저녁 식사에는 맛있는 갈비로 양고기 스튜를 장만하려고 했다. 감자 껍질을 벗기고 있는 동안은 그래도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러나 갈비가 작은 냄비 속에서 반쯤 익어가고 있을 때 또다시 땀이 솟아나면서 진통이 일기 시작했다. 그녀는 쏟아지는 눈물 탓에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인데도 화덕 앞에서 발을 구르면서 소스를 휘저었다. 비록 진통이 시작되었어도 쿠포를 굶길 수는 없었다. 안 그런가? 마침내 스튜는 재로 덮인 불 위에서 부글부글 끓었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갔다. 식탁 끝에 한 사람 몫의 그릇을 널어놓을 만한 시간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포도주 병을 황급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미 침대까지 갈 힘도 없어 그 자리에 쓰러졌다. 제르베즈는 아기를 마룻바닥의 매트 위에서 낳고 말았다. 그리고 15분쯤 뒤에 도착한 산파는 그곳에서 뒤처리를 해주었다. 함석장이는 여전히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제르베즈는 남편을 찾아가서 방해하지 말라고 했다. 7시에 그가 돌아오자 아내는 담요를 푹 뒤집어 쓰고 몹시 창백한 얼굴을 베개에 묻고 있었다. 아기는 시월에 감싸여 어머니 발치에서 울고 있었다. 아, 가엾은 당신. 쿠포가 제르베즈에게 키스를 해주며 말했다. 1시간 전 당신이 아파서 소리치고 있는 동안에도 난 시스터거리고만 있었으니. 하지만 순산이어서 다행이군. 눈 깜짝할 사이에 아기를 낳았으니 말이야. 그녀는 힘없이 미소를 지으면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계집애예요. 잘됐어. 함석장이는 아내를 안심시키려고 농담조로 말했다. 내가 딸을 주문했었거든. 와, 내가 시킨 대로 내놓은 거야. 당신은 내가 바라는 것은 다 해줄 거지? 그러고 나서 아기를 안아 올리면서 계속 말했다. 어디 봅시다, 너저란 아가씨. 꽤나 작고 검은 얼굴이군요. 하지만 곧 하얘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착한 아기가 되어야 해요. 방탕한 여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아빠나 엄마처럼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답니다. 제르베즈는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크게 뜬 눈은 차츰 슬픔으로 흐려졌다.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는 사내 아이를 낳고 싶었다. 사내라면 이 파리라는 도시에서 언제라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고 큰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산파는 쿠포의 손에서 아기를 빼앗아야만 했다. 제르베즈에게도 말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제르베즈 곁에서 이렇게 떠드는 것만도 몸에 좋지 못했다. 그러자 함석장이는 자기 어머니와 로리의 부부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가 고파서 먼저 저녁밥부터 먹고 싶었다. 그래서 남편이 직접 식탁을 차리고 부엌으로 스튜를 가지러 가고 큰 접시에 담긴 음식을 들지 않고 그냥 먹는 것을 보고 또 빵이 어디 있는지 몰라 쩔쩔매는 것을 보자 제르베즈는 매우 마음이 아팠다. 산파가 아무리 말려도 그녀는 울상이 되어 이불 속에서 몸을 비틀었다. 상을 차리지 못한 게 정말 바보스럽게 생각되었다. 몽둥이로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녀는 진통으로 마루에 주저앉아 버린 것이다. 제르베즈는 가엾게도 맛없는 밥을 먹고 있는 남편이 제발 자신이 팔자 좋게 누워있다고 원망하지 않기를 바랐다. 적어도 감자만은 잘 익었겠죠? 그녀는 물으면서 소금을 넣었는지 생각이 나질 않는다고 했다. 조용히 좀 해요. 산파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아, 아무리 당신이라도 제 아내가 걱정하는 걸 말릴 순 없을걸요. 구포가 입안에 음식을 가득 문 채 말했다. 당신이 여기 없다면 아내는 틀림없이 일어나서 내게 빵을 잘라줄 거요. 자, 당신은 가만히 누워서 이 바보야. 몸을 망치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는 일어날 때까지 2주일은 걸리겠어.
스투가 무척 맛있군. 부인, 저랑 함께 드시겠어요? 산파는 거절했다. 그러나 포도주는 한 잔 마시겠노라고 했다. 산모가 아기와 함께 신발 트는 매트 위에 누워있는 광경을 보고 무척 놀랐기 때문이라 했다. 마침내 쿠포는 친척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러 떠났다. 30분쯤 뒤에 쿠포는 그의 어머니와 로리의 부부, 그리고 마침 로리의 부부의 집에 와있던 러와 부인 등 모두를 데리고 왔다. 로리의 부부는 쿠포네가 넉넉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는 무척 친절해져서 제르베즈를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면서도 확실한 건 더 두고 봐야 한다는 투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눈을 깜빡거리며 의심하는 눈치였다. 그들은 제르베즈의 댐댐이는 잘 알고 있지만 이웃 사람들의 의견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한 패거리를 데리고 와서 쿠포가 외쳤다. 할 수 없었어. 모두들 당신이 보고 싶다는 거야. 당신은 입을 열지 마. 금지되어 있으니까 모두 당신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할 거야. 기분 나빠하지는 마라. 알았지? 내가 커피를 대접할게. 아주 맛있게. 쿠포가 부엌으로 사라졌다. 쿠포 어머니는 제르베즈에게 입맞춤을 하고는 아기가 크다며 깜짝 놀랐다. 다른 두 여인도 마찬가지로 산모의 두 볼에 요란하게 입맞춤을 해주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모두 침대 앞에 서서 큰 목소리로 이번 해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며 감탄했다. 마치 이를 한 개 뽑은 거나 다름없는 재미있는 해산이라고 했다. 러라 부인은 아기 몸을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꽤 잘생겼다고 하면서 이 애는 틀림없이 굉장한 여자가 될 거라고 의미심장하게 덧붙여 말했다. 그리고 아기의 머리가 뾰족한 것 같다며 아기가 우는데도 개의치 않고 동그랗게 한다면서 머리를 가볍게 주물렀다. 그러자 로리의 부인이 화를 내며 아기를 빼앗았다. 아직도 연약한 머리를 그렇게 주물러대면 온갖 나쁜 것이 아기에게 다 들어간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기가 누구를 닮았나 살폈다. 그 때문에 하마터면 말다툼이 벌어질 뻔했다. 여자들 뒤에서 목을 내밀고 있던 로리에가 몇 번이고 되뇌인 바에 따르면 이 아이는 전혀 쿠포를 닮지 않았다. 코가 기우 닮았을까 말까? 아이는 어머니를 빼닮았는데 특히 눈이 그랬다. 틀림없이 이런 눈은 쿠포 집안에 없는 눈이었다. 그러는 동안 쿠포는 도무지 나타나지 않았다. 부엌에서 그가 커피 포트와 씨름을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르베즈는 조바심이 쳤다. 커피를 타다니 남자가 할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녀는 큰 소리로 커피 타는 방법을 남편에게 가르쳐 주었다. 쉿 엄격하게 말리는 산파의 소리도 듣지 않았다. 그 구름이 좀 치워주세요. 쿠포가 소리치며 커피 포트를 들고 들어왔다. 이 커피 포트가 꽤나 귀찮게 구네요. 아마 악몽에 시달린 모양이에요. 우리 유리잔에다 마십시다. 괜찮죠? 커피잔을 가게에다 두고 왔거든요. 모두들 식탁 주변에 둘러앉았다. 함석장이가 직접 커피를 따라주었다. 커피 냄새가 다시 진하게 풍겼다. 질 좋은 커피였다. 산파는 컵의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고는 다시 바로 돌아갔다. 모든 것이 순조로우니 이제 자신은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만일 밤에 경과가 좋지 않으면 자기를 불러달라고 했다. 그녀가 아직 계단을 다 내려가기도 전에 로리의 부인은 산파가 술꾼이고 쓸모없는 여자라고 험담을 했다. 커피에는 각설탕을 4개나 넣었고 산모 혼자 해산하게 해놓고 15프랑씩이나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쿠포는 산파를 변호했다. 그는 기꺼이 15프랑을 치를 것이며 결국 그런 사람들은 젊어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비싸게 받아도 무리는 아니라 했다. 이어서 로리에와 러라 부인의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로리에는 사내 아이가 소원이라면 침대머리를 북쪽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러라 부인은 그런 건 유치한 짓이라면서 어깨를 들먹이며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양지 쪽에서 떠든 싱싱한 쇠겨풀 한 줌을 안에 모르게 요 밑에 감춰 놓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식탁은 침대 옆에 붙여놓았다. 제르베즈는 차츰 더해가는 피로를 느끼면서도 10시까지 베개 위에서 사람들 쪽을 바라보고 내내 미소를 지으며 멍하니 있었다. 눈도 보이고 귀도 들렸지만 말 한마디나 손짓 하나 할 힘도 없었다. 마치 자신이 죽어버린 느낌이었지만 그것은 조용한 죽음으로서 그 죽음 밑바닥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을 바라보기가 즐거웠다. 때때로 아기의 울음소리가 어른들의 굵은 목소리 사이로 들려왔다. 그 전날 사펠 거리 반대쪽 끝에 있는 봉피 거리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화제삼아 끝없는 토론을 벌이고 있는 어른들의 큰 목소리 사이로. 그러고 나서 모두들 돌아가려고 생각했을 때 세례의 이야기가 나왔다. 로리의 부부는 데모
대부가 되어주겠노라고 허락했다. 뒤에서는 씁쓸한 얼굴을 했지만 만일 젊은 부부가 그들에게 그 역할을 부탁하지 않았더라면 그야말로 끔찍한 얼굴을 했을 것이다. 쿠포는 아기에게 세례를 주지 않기를 바랐다. 그런 짓을 해보았자 1만 프랑의 연금을 이 아이가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감기만 걸릴지도 모를 일이다. 사제 따위는 상대를 하면 할수록 손해다. 그렇게 말하는 쿠포 어머니는 이교도로 취급했다. 로리의 부부는 영성체 빵을 먹으러 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신앙심은 있다고 자랑했다. 괜찮다면 일요일에 합시다. 사설 제조공이 말했다. 제르베즈가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하자 모두들 몸조심하라며 그녀에게 키스를 해주었다. 아기에게도 작별 인사를 했다. 한 사람씩 아기 곁으로 가서 몸을 떨고 있는 가련한 작은 몸뚱이 위로 몸을 굽히고는 웃어 보이거나 아니면 갓난 아기가 알아듣기라도 하는 양 달콤한 말을 던지기도 했다. 대모인 안나의 애칭을 따서 모두들 아기를 나나라고 불렀다. 잘 자라 나나야. 자 나나야 예쁜 아가씨가 되는 거다. 마침내 그들이 떠나자 쿠포는 의자를 침대에 바싹 붙였다. 그리고 담뱃대를 입에 물고 마저 피우면서 제르베즈의 손을 잡았다. 그는 아주 감동하여 한 모금 빨 때마다 한마디씩 말하면서 천천히 담배를 피웠다. 어때? 그들 때문에 골치 꽤나 아팠지? 어쩔 수 없어서 아무래도 오고 싶어 하는데 막을 길이 없어서 말하자면 그것이 그들의 우정이라는 거지. 그렇지만 아무도 안 오는 게 좋지 안 그래? 나도 이처럼 혼자 있고 싶었어. 늘 밤은 지독히도 길게 느껴지는구먼. 가엾게도 꽤나 아팠겠지. 아기들은 태어날 때 자기가 얼마나 아픔을 주는지도 모르고 무사태평이라니까. 정말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을 거야. 아픈 곳이 어디지? 내가 뽀뽀해 줄게. 그는 두툼한 손을 살그머니 그녀의 등 밑으로 집어넣었다. 그리고 아직 출산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몸에 대해 거친 남자다운 감동에 사로잡혀 그녀를 끌어당겨 이불이 덮인 배에 입맞추었다. 그리고 자기가 어디 아프게 한 데는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그녀의 아픈 곳에 입김이라도 불어서 낫게 해주고 싶은 기분이었다. 제르베즈는 무척이나 행복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아픈 곳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제는 팔짱만 끼고 우두커니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니 되도록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그러나 쿠포는 걱정 말라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아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은 그의 몫이 아닌가? 만일 아기 돌보는 책임을 아내에게 맡긴다면 그는 참으로 비겁한 놈이 될 터였다. 아기는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기를 먹여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날 밤 쿠포는 전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난로불이 꺼지지 않게 해놓았다. 1시간마다 일어나서 미지근한 설탕물을 몇 숟가락씩 아기에게 먹여야만 했다. 그리고 아침에는 언제나처럼 일하러 가야 했다.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시청에 가서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는 동안 보슈 부인이 이야기를 듣고 달려와서 그날 내내 제르베즈 옆에 있어 주었다. 하지만 제르베즈는 10시간이나 푹 잠을 자고 나서 이렇게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으려니 벌써 뼈마디가 죄다 아픈 것 같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제르베즈는 일어나지 않으면 병에 걸릴 거라고 했다. 저녁 때 쿠포가 돌아오자 제르베즈는 자신의 고통을 호소했다. 물론 보슈 부인을 믿을 수는 있지만 나무 집 여자가 자기 방에 주저앉으면서 서랍을 열기도 하고 세간에 손을 대는 것을 보면 안절부절 못할 지경이라고 했다. 이튿날 관리인 아주머니가 일을 끝내고 와보니 제르베즈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서 청소를 하고 남편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는 자리에 누우려 하지 않았다. 아마도 모두들 그녀를 비웃고 있을 거다. 지친 척 하는 것은 고귀하신 부인네들에게 어울리는 일이다. 부자도 아닌데 어디 감히 그럴 틈이 있겠는가? 해산 사흘 뒤에 그녀는 포코니의 부인 가게에서 뜨거운 화덕 열기 때문에 땀을 흠뻑 흘리면서 쇠 다리미를 툭툭 치며 속치마들을 다림질하고 있었다. 토요일 밤이 되자 로리의 부인이 데모로서 아기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왔다. 35수짜리 보니과 세례복으로 옷은 주름이 져 있었고 조그만 레이스가 달려 있었는데 가게 앞에 걸어놓았던 물건이라 때가 묻어서 6프랑에 산 것이었다. 이튿날 로리웨는 대부로서 산모에게 설탕 6파운드를 보내왔다. 이 부부는 그들의 의리를 다 지킨 셈이다. 뿐만 아니라 그날 밤 쿠포 집에서 열린 축하 식사 때에도 그들은 빈손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남편 로리웨는 봉인이 찍힌 1리터짜리 고급 포도주를 두 팔에 한 병씩 끼고 왔으며 아내는 클리냥 쿠르 거리의 유명한 과자점에서 큼직한 크림 과자를 사가지고 왔다.
다만 로리의 부부는 20프랑 가까이 썼다면서 자기들이 후한 인심을 온 동네에 퍼뜨리고 다녔다. 제르베즈는 이 부부가 떠들고 다닌 것을 알고는 너무나 기가 막혀 그들의 친절을 조금도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다. 세례 축가 식사 이후 쿠포 부부는 같은 청계참의 이웃들과 사이가 가까워졌다. 이 조그만 건물의 또 하나의 집에 구제라는 성을 가진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다. 그때까지는 계단이나 거리에서 서로 만났을 때 그저 인사만 주고받는 그런 사이였다. 이 이웃은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해산한 다음 날 그 어머니가 물을 한 양동이 들어 올려다 주었다. 제르베즈는 그들이 아주 착한 사람들이니까 두 사람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것이 예의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해서 자연히 그들은 친하게 되었다. 구제 모자는 노르지방 출신이었다. 어머니는 레이스 수순을 했고 대장장인 아들은 볼트 공장에서 일했다. 그들은 5년 전부터 청계참 건너편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의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모습 뒤에는 지나간 날의 슬픔이 깔려 있었다. 리일에서, 리일은 프랑스 북부 벨기에 국경에 가까운 폴랑드로 지방에 있는 공업도시랍니다. 리일에서 구제 아버지가 어느 날 몹시 취한 끝에 동료 한 사람을 세막대기로 때려 죽였고 그 일로 감옥에서 지내다가 손수건으로 목매 죽었다. 이런 불행이 있은 뒤 과부와 아이는 파리로 나왔으나 이 비극이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엄격하리만치 성실하게 언제나 변함없는 친절과 용기로서 그들의 아픔을 보상하고 있었다. 그들의 태도에는 얼마간 자존심이 섞여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제나 검은 옷을 입고 수녀의 머리쓰개로 이마를 가리고 있는 구제 부인은 마치 흰 레이스와 섬세한 손끝으로 만들어내는 일들이 그녀의 정숙함을 반영한다고 생각할 만큼 귀부인다운 조용하고 흰 얼굴이었다. 장밋빛 얼굴에 푸른 눈을 가진 구제는 헤라클레스처럼 힘이 센 23살의 당당한 남자였다. 멋진 노란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공장 동료들은 그를 검주둥이라고 불렀다. 제르베즈는 이들에 대해 곧바로 깊은 우정을 느꼈다. 처음에 그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집안이 깨끗한 데에 감탄하여 멍청하게 서 있었다. 탓할 데가 하나도 없고 어디를 둘러보아도 먼지 하나 눈에 띄지 않았다. 유리창은 거울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다. 구제 부인은 아들 방을 보여주었다. 그 방은 여자아이 방처럼 예쁘고 깔끔했다. 모슬린 커튼을 늘어뜨린 작은 철제 침대와 탁자, 세면대, 벽에 매단 좁은 책장, 오려낸 인물화, 내 기퉁이를 못질하여 걸어놓은 채색 판화, 신문에서 오려낸 가지각색 인물 초상화, 이런 그림들이 벽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가득 붙어 있었다. 구제 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는데 그녀는 아들은 큰아이 같아서 밤에 책을 읽다가 피곤해지면 벽에 잔뜩 붙어있는 그림을 보고 즐긴다고 했다. 창가 둥근 수틀에 다시 앉은 이 이웃집 여자 옆에서 제르베즈는 1시간 동안이나 자기를 잊고 있었다. 레이스에 꽂는 수백 개 바늘에 그녀는 흥미를 느꼈고 이 섬세한 손끝 일들이 자아내는 차분한 조용함으로 가득 찬 이 집 안의 청결한 냄새를 들이마시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즐거웠다. 구제 가족은 사귀면 사귈수록 가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날마다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고 2주일에 한 번씩 수입의 4분의 1 이상을 은행에 예금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들을 만나면 인사를 했고 또한 그들의 예금이 화제에 올랐다. 구제는 단 한 번도 구멍난 옷을 입은 일이 없었으며 일터로 나갈 때도 얼룩 하나 없는 깔끔한 작업복을 입었다. 매우 예의가 발랐으며 어깨가 딱 벌어져 늠름하면서도 오히려 소심하기까지 했다. 거리 끝 외진 곳의 세탁부들은 그가 지나갈 때면 얼굴을 숙이는 것을 보고 재미있어했다. 그는 여자들이 천박한 얘기를 싫어했고 여자들이 외설스러운 말을 짓거리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술에 취해서 돌아온 일이 있었다. 그러자 구제 부인은 나무라는 대신에 아버지 초상 앞에 그를 앉혔다. 그것은 서툴게 그린 초상화였지만 서랍장 안에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것이다. 이 일이 있은 다음 구제는 자기 주량만 마셨다. 그렇다고 술을 싫어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노동자에게는 술이 필요했으니까. 일요일에는 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함께 나들이를 했다. 뱅센 쪽으로 가는 때가 가장 많았다. 또 어떤 때는 극장으로 모시고 가기도 했다. 어머니는 아직도 그의 정열의 대상이었다. 그는 어린애 같은 말투로 어머니에게 얘기했다.
머리에는 분빌력이 생기고 몸은 쇠망치를 휘두르는 억센일로 다져져서 묵직해졌지만 그는 덩치 큰 바보 같았다. 지적인 면에서는 좀 둔하게 보여도 선량한 사나이였다. 처음 구제가 제르베즈를 만났을 때는 무척 수줍어했지만 몇 주일 지나자 곧 친해졌다. 구제는 제르베즈의 세탁물 보따리를 방까지 들여다 주려고 그녀를 기다리기도 하고 갑자기 친절하게 제르베즈를 누이처럼 대하면서 그녀를 위해 그림을 오려주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는 노크 없이 문을 열었다가 반은 벗은 채 목 언지를 씻고 있는 제르베즈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고 그 때문에 그녀도 그와 만나면 얼굴을 붉히게 되었다. 카시스 도령은 파리의 사람 특유의 입심으로 금주둥이를 바보 취급했다. 진탕 마시지 않는다든가 길에서 아가씨들에게 추근되지 않는다는 것은 좋다고 하더라도 남자는 역시 남자여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일찌감치 여자의 속치마를 입는 편이 낫다. 그는 구제가 동네 여자라면 누구에게도 곁눈질을 한다고 비난하면서 제르베즈 앞에서 그를 놀려댔다. 그러면 멋쟁이 구제는 길을 쓰고 변명했다. 이런 일이 있었어도 이 두 노동자는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다. 아침에는 서로 불러서 함께 일터로 나갔고 때로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함께 맥주를 한 잔씩 마시기도 했다. 세례 기념 저녁 식사를 한 뒤로 그들은 서로 너나들이를 했다. 왜냐하면 말을 할 때 언제나 당신하고 부르다가는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의 우정이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을 때 금주둥이가 카시스 도령을 위하여 정말 훌륭한 일을 한평생 기억할 훌륭한 일을 해주었다. 12월 2일의 일이었다. 함석장이는 장난삼아 파리 시내에 들어가서 폭동을 구경하고 싶었다. 그는 공화국인이 보나파트르니 그 밖의 모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단지 쿠퍼는 화약을 아주 좋아했고 총질하는 것이 재미있어 보였던 것이다. 만일 대장장이가 때마침 와서 그 커다란 덩치로 그를 지키면서 도망치도록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틀림없이 방어벽 뒤에서 잡혔을 것이다. 포브르 푸아소니에르 거리를 올라와 황급히 걸어가는 구제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는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현명하게도 정의와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공화파였다. 그렇다고 그는 총질 따위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했다. 민중이 자신의 손발에 화상을 입으면서까지도 불 속에서 밤을 주어 부르주아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은 진저리가 난다. 2월과 6월이 좋은 본복이다. 설명이 있어요. 여기서 2월은 1848년 2월 22일에서 24일 파리를 중심으로 하는 민중운동과 의회의 반대파의 운동으로 루이 필리프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설립된 혁명이며 6월은 1848년 6월에 프랑스 정부가 국립작업장을 폐쇄하자 많은 노동자들이 바스티유 광장에 모여 벌인 시위를 말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2월과 6월이 좋은 본복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변두리 노동자들은 시내 부르주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하도록 놔두는 게 좋다. 그렇게 말하면서 포아소니에르 거리에 다다르자 그는 돌아서서 파리를 바라보았다. 그렇다고 해도 저기서는 하기 싫은 일을 꽤 신속하게 해치우고 있다. 언젠가 민중은 팔짱을 낀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후회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쿠포는 비웃으며 의회의 빌어먹을 게으름뱅이들에게 일당 25프랑을 주기 위해 목숨을 내거든 그는 목숨을 내거는 당나귀들은 어리석게 짝이 없다고 했다. 그날 저녁에 쿠포 부부는 구제와 그의 어머니를 식사에 초대했다. 저녁을 먹은 뒤 카시스 도령과 금주둥이는 서로의 뺨을 두 번이나 야단스럽게 키스를 했다. 두 사람은 이제 생사를 넘어선 친구가 되었다. 3년 동안 두 가족의 생활은 청계참 양쪽에서 아무 일 없이 흘러갔다. 제르베즈는 일주일에 이틀만 쉬면서 딸아이를 키웠다. 그녀는 다림질 솜씨를 익히고 자질구레한 일도 잘하게 되어 하루에 3프랑까지 벌게 되었다. 그래서 8살이 되는 에티엔을 샤르트르 거리에 있는 한 달에 100수짜리 작은 기숙학교에 넣기로 작정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부부는 달마다 은행에 20프랑이나 30프랑씩 저축했다. 그 저금이 600프랑에 다다르자 젊은 아내는 야심적인 꿈에 사로잡혀 이미 밤잠도 잘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독립하여 조그만 가게를 얻어서 자신이 세탁부들을 고용해보고 싶었다. 그녀는 모두 계산을 해보았다. 일이 진척되면 20해 뒤에 부부는 어딘가 시골에 가서 연금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러나 그녀는 위험한 일은 하지 않았다.
입으로는 가게를 찾아보고 있다고 했지만 시간을 두고 생각을 했다. 돈이라면 은행에 예금을 해놓았으니 아무런 걱정도 없었다. 그뿐이랴 이자가 조금씩이나마 늘어가고 있었다. 3년 사이에 그녀는 여러 소망 가운데서 하나만은 이루었다. 괴종 시계를 사들인 것이다. 나스는 기둥과 금도금 꿀이 시계추가 달린 자단나무로 만든 시계였는데 매주 월요일에 20수씩 1년 동안 갚아 나가는 것이었다. 쿠포가 그 태엽을 감거나 조절해야겠다고 말하면 그녀는 화를 냈다. 마치 서랍장 위 대리석판이 교회당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만이 그 방구형 유리 뚜껑을 젖히고 경건하게 장식 기둥들을 닦았다. 시계 유리 뚜껑 안쪽에 저축은행 통장을 감추어 두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자신의 가게를 꿈꿀 때면 결심을 굳히기 위해 곧잘 시계 앞에 서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무엇인가 장엄하고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는 표정으로 물끄러미 바늘의 움직임만 바라보았다. 쿠포 부부는 일요일이면 거의 반드시 구제 모자와 함께 외출했다. 그것은 즐거운 나들이였으며 생토항에서는 튀김 요리를, 뱅센에서는 토끼고기 요리를 음식점 뜰에서 조촐하게 먹곤 했다. 남자들은 목이 마르면 술을 마셨고 여자들에게 팔을 맡긴 채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다. 이 두 가족은 밤에 자기 전에 쓴 비용을 계산하여 서로 반씩 냈다. 이럴 수가 많으니 적으니 하는 따위의 시비는 한 번도 없었다. 로리의 부부는 구제 모자를 시샘했다. 버젓이 친척이 있는데도 카지스 도련과 질름바리가 언제나 남과 만나 돌아다녀 기분이 나빴다. 그렇다. 그 녀석들은 일가 친척처럼 친척점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저금을 좀 했다고 해서 젠체한단 말이다. 동생이 자기에게서 멀어지자 몹시 화가 난 로리의 부인은 또다시 제르베즈에게 대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반대로 로라 부인은 젊은 아내 편을 들어 그 사람이 밤에 외곽도로에서 여러 번 유혹을 받았지만 연극의 주인공처럼 치근거리는 산에 뺨을 때리고 도망쳐 왔다는 엉뚱한 말로 그녀를 변호했다. 쿠프 어머니로 말하자면 여러 사람들 사이를 화해시키며 자식들 모두의 마음에 들도록 노력했다. 시력이 점점 약해져서 일자리도 한 집에서밖에 얻을 수 없었으므로 때때로 여기 아니면 저기에서 백수씩 받아서 사는 데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나나가 만 3살이 되던 날이었다. 쿠포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 제르베드가 몹시 당황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말하려 들지도 않고 그저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할 뿐이었다. 식사 시중도 엉성했고 손에 접시를 든 채 우두커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래서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다구치 물었다. 그래요, 말할게요. 제르베즈는 마침내 털어놓기 시작했다. 구트도르 거리의 작은 잡화 가게가 세를 내놨어요. 1시간 전에 시를 사러 나갔다가 봤는데 정말 놀랐어요. 그건 정말 깨끗한 가게로 이전부터 두 사람이 살고 싶었던 그 커다란 건물에 있었다. 가게와 뒷방 그리고 좌우에 다른 방이 2개 있었다. 그들에게는 꼭 알맞은 집으로 방은 좀 작았지만 칸막이가 잘 되어 있었다. 다만 집세가 너무 비싸게 생각되었다. 집주인이 집세가 500프랑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안에 들어가서 집세를 물어봤단 말이지? 쿠포가 물었다. 그래요. 그냥 호기심에서 그런 거죠.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대답했다. 집을 찾고 있는 중이니 알림판만 있으면 어디든 들어가 봐야죠. 따로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집은 세가 너무 비싸요. 게다가 독립해서 가게를 여는 일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인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저녁 식사가 끝나자 그녀는 또다시 잡화가게 얘기를 꺼냈다. 신문지 귀퉁이 빈자리에 그 장소를 그렸다. 그러더니 차츰 그 집 이야기를 시작하여 마치 내일이라도 가구를 날라야 한다는 듯이 방의 길이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방 모양을 꾸며보기도 했다. 쿠포는 그녀가 그 집을 몹시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는 세를 얻어보라고 부추겼다. 500프랑 아래로는 절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낼 수 없다. 게다가 조금쯤은 깎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못마땅한 일이 있었다. 로리의 부부가 그 건물에 살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만은 제르베즈가 참기 어려우리라 했다. 그러자 제르베즈는 화를 내면서 자기는 아무도 싫어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직 그 집을 얻고 싶은 일념으로 그녀는 로리의 부부를 변호까지 해주었다. 사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니 사이좋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웠는데 쿠포는 곧 잠이 들었으나 제르베즈는 방안을 어떻게 꾸밀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단호히 억지로 결심한 것도 아니었다. 다음 날
남편이 일을 가고 홀로 남게 되자 제르베즈는 도저히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어 시계의 유리 뚜껑을 젖히고 예금 통장을 들여다보았다. 서툰 글씨로 더럽혀진 이 통장 속에 그녀의 가계가 들어있었다. 제르베즈는 일하러 가기 전 구제 부인과 가계를 얻는 것에 대해 상의했다. 구제 부인은 제르베즈의 자립계획에 대찬성했다. 그녀의 남편처럼 술도 마시지 않는 훌륭한 사람과 함께라면 틀림없이 장사도 잘 될 것이며 또한 가게를 말아먹을 일은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점심때 그녀는 로리의 부부 집까지 올라가서 의견을 들었다. 친척에게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싫었기 때문이다. 로리의 부인은 깜짝 놀랐다. 뭐라고? 질름바리가 가게를 갖는다고? 로리의 부인은 속이 상해서 말을 우물거렸다. 그래도 그녀는 좋은 일이라며 만족한 모습을 해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고 보니 그것은 적합한 가게다. 제르베즈가 얻고 싶어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했다. 그렇기는 했지만 마음이 좀 가라앉자 그녀는 남편과 함께 앞마당이 질척하다느니 1층 방에 햇빛이 잘 안 든다느니 하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아, 정말 류머티즘이 걸리기에 알맞은 곳이다. 하지만 이미 새를 들기로 작정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들이 뭐라 해도 제르베즈를 단념시킬 수는 없었다. 저녁에 제르베즈는 그날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만일 그들이 가게 차리는 일을 말렸다면 병이 났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그녀는 마음을 정했다고 딱 잘라 말하기 전에 쿠포를 그곳에 데려가서 보이고 집세를 깎게 하고 싶었다. 그렇다면 형편을 봐서 내일 가보기로 하지. 쿠포가 말했다. 6시쯤에 내가 일하는 나시온 거리 집으로 나를 부르러 와. 둘이서 돌아오는 길에 구트도로 거리에 들러 보기로 하지. 그 점 쿠포는 새로 짓고 있는 4층 건물의 지붕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날은 마침 마지막으로 함석 몇 장을 깔 예정이었다. 그의 평평한 지붕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작업대를, 그러니까 사각대 2개의 넓은 덧문을 걸쳐 놓았다. 5월의 아름다운 햇살이 서쪽 하늘로 넘어가면서 여기저기 지붕 위의 굴뚝을 황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 더 높이 밝은 하늘 아래에서 함석장이는 마치 가게에서 반바지를 마름질하는 재단사처럼 작업대에 엎드려 큰 가위로 함석을 조용히 자르고 있었다. 금발머리의 날씬한 17살 조수는 옆집 벽에 몸을 붙이고 큰 풀무로 화덕에 바람을 불어넣고 있었다. 풀무질을 할 때마다 불꽃이 툭툭 튀었다. 야, 지도로 인두를 넣어! 쿠포가 소리쳤다. 조수는 대낮의 밝은 햇빛 속에서는 희미한 장밋빛으로 보이는 활활 타오르는 숯불 속에 납땜 인두를 집어넣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풀무질을 시작했다. 쿠포는 마지막 함석 한 장을 들었다. 그것은 지붕 가장자리 물바지 옆에 깔려고 남겨둔 것이었다. 그것은 급경사가 지고 길이 구멍처럼 열려 움푹 패여 있었다. 함석장이는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흥급 실내화로 신고 발을 질질 끌면서 어이 어린 양들이라는 노래를 휘파람으로 나지막하게 불면서 앞으로 나갔다. 구멍 앞에 이르자 몸을 살그머니 미끄러뜨리며 한쪽 무릎으로 굴뚝벽돌에 굳건하게 버티고 보도 한가운데 허공에 멈춰섰다. 한쪽 다리는 공중에 늘어져 있었다. 게으름뱅이 지도를 부르기 위해 몸을 쳤었을 때 그는 눈아래가 보도였기 때문에 벽돌기둥 한 기퉁이를 붙잡고 있었다. 제기랄 느림보 녀석 빨리 해. 인두를 달라고. 이 말라깽이 녀석아. 네가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종달새 꾸이가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진 않아. 그러나 지도로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근처의 지붕이며 그르넬 쪽의 팔이 중심부에 깔려있는 검은 연기를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불이 났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래도 그는 배를 깔고 구멍 위로 머리를 내밀었다. 그리고 쿠포에게 인두를 넘겨주었다. 그래서 쿠포는 함석에 납땜질을 시작했다. 한쪽 엉덩이로 앉기도 하고 한쪽 다리에 발끝으로 서기도 하고 손가락 하나로 매달리기도 하면서 언제나 균형을 잡으며 몸을 구부렸다 펴었다 했다. 그는 태연자약 한 데다 더할 나위 없이 대담하고 익숙해져서 위험 따위는 개의치 않았다.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라 도로 쪽이 오히려 자기를 두려워한다고 큰소리쳤다. 그는 담뱃대를 입에서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따금 돌아다보고 길바닥에 천연덕스럽게 침을 뱉곤 했다. 아, 보슈 부인이네. 그가 벼랑간 소리쳤다. 여기에요, 보슈 아주머니. 그의 눈에 차도를 건너고 있는 관리인 아주머니가 들어왔다. 얼굴을 쳐든 그녀는 목소리 주인이 쿠포임을 알았다. 그래서 지붕과 보도 사이에서 대화가 시작됐다. 그녀는 코를 하늘로 치켜들고 두 손을 앞치마 밑에 숨기고 있었다. 쿠포는 이미 일어서서
왼팔을 굴뚝에 휘어감고 몸을 아래로 굽혔다. 내 아내를 못 보셨어요? 쿠퍼가 물었다. 아니요, 못 봤어요. 관리인 아주머니가 대답했다. 여기에 오기로 했나요? 날 부르러 오기로 했죠. 그런데 가족들은 모두 안녕하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시원찮은 건 나지요. 클리랑 쿠르 거리에까지 양고기를 좀 사러 가는 참이에요. 물냉유즈 근처 부족관에서는 16수를 줘야 한답니다. 마차가 한 대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넓고 한적한 나시온 거리에서 그들이 목청껏 대화하고 있는데도 자그마한 할머니 한 사람만이 창가의 모습을 나타낼 뿐이었다. 이 할머니는 그곳에서 가만히 팔을 괴고는 금세라도 떨어지지 않나 하는 호기심에 찬 표정으로 건너편 지붕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럼 잘 있어요. 보시 부인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했다. 일하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되죠. 쿠포는 돌아보며 지도르가 내미는 인도를 받았다. 그러나 관리인 아주머니는 그곳을 떠나려는 순간 맞은편 보도에서 제르베즈가 나나의 손을 잡고 오는 것을 보았다. 보슈 부인이 바로 얼굴을 쳐들어 함석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 하자 젊은 아내는 격렬한 몸짓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다. 그리고 위에는 들리지 않도록 작은 목소리로 자기가 두려워하는 일을 얘기했다. 갑자기 자기가 소란을 떨어서 남편이 당황하여 떨어지면 어쩌나 끄려했다. 그녀는 4년 동안 꼭 한 번 일터로 그를 찾아간 일이 있었다. 오늘이 두 번째였다. 하늘과 땅 사이에 참새도 날지 않을 것 같은 곳에 남편이 있는 것을 보면 갑자기 피가 멈추어 몸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그래도 기분 좋은 일은 아니겠죠? 보슈 부인이 중얼거렸다. 우리 집 그 양반은 재단사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생각에 대해서는 난 모르지만요. 처음에 말이죠. 제르베즈가 말을 다시 받았다. 아침부터 밤까지 두려운 생각뿐이었어요. 그의 머리가 터져서 들것에 실려가는 모습이 언제나 머리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지는 않지만요. 사람이라 무엇에건 익숙해지는 법인가 봐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아무튼 꽤 비싼 빵을 먹는 셈이죠. 사람들은 차례를 기다릴 수 없어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꽤 자주 목숨을 내 그러니까요. 그녀는 입을 다물고 나나가 소리칠까봐 치마 속에 아이를 감추었다. 그리고 새파랗게 길려서 자기도 모르게 바라만 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쿠퍼는 물바지통 옆에서 함석판 가장자리를 땜질하고 있었다. 그는 가능한 한 몸을 뻗어보았지만 손이 끝에 닿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노동자 특유의 여유만만하면서도 육중해 보이는 느린 몸놀림으로 대담한 모험을 했다. 잠시 동안 보도 위에 몸을 내민 채 아무데도 잡지 않고 침착하게 일에 집중했다. 아래에서 보니 주의 깊은 솜씨로 놀리는 인두질 밑에서는 납땜질의 하얗고도 조그만 불꽃이 튀고 있었다. 제르베즈는 참을 수 없는 불안에 목이 죄는 내려서 아무 말도 없이 두 손을 쥐고 애원하듯 기계적으로 축해 올렸다. 그런데 그녀가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구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도로에 침을 내뱉고서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갔던 것이다. 어라, 감시하는 거야? 쿠포는 제르베즈의 모습을 보자 쾌활하게 소리쳤다. 보슈 아주머니, 집사람이 또 무슨 시시한 얘기를 했죠? 분명히 날 부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10분 정도만 하면 끝나니까. 남은 것은 굴뚝에 갓을 씌우는 일이었지만 그것은 전혀 힘든 일이 아니었다. 세탁부와 관리인 여자는 그대로 보도에 서서 자질구레한 주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나가 시궁창을 허적거리며 작은 물고기를 찾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주 지붕을 올려다보면서 지루하지 않다는 표시로 웃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했다. 길 건너 창가의 노파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도대체 저 할망구는 무엇을 엿보고 있지? 보슈 부인이 말했다. 흉한 상판떼기를 하고서. 위쪽에서 함석장이가 아, 딸기 따기는 즐겁구나 라는 노래를 힘차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그는 작업대에 몸을 굽히고 솜씨 있게 함석을 자르고 있었다. 캠퍼스를 한 바퀴 돌려서 줄을 긋고 활처럼 흰 큰 가위로 커다란 부채꼴을 도려냈다. 그러고 나서 망치로 가볍게 두드려 이 부채꼴을 끝이 뾰족한 버섯 모양으로 구부렸다. 지도로는 또다시 화덕에 풀무지를 시작했다. 해는 그 건물 뒤 서서히 엷어지면서 연한 보랏빛으로 변해가는 커다란 장밋빛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리고 하루를 보낸 고요한 이 시각의 하늘에는 터무니없이 커 보이는 두 노동자의 그림자가 작업대의 검은 가로대와 풀무의 괴상한 옆모습과 더불어 투명한 대기를 배경으로 뚜렷이 떠올랐다. 굴뚝 가스를 다 도려내자 쿠퍼가 불렀다. 지도로 인두. 그러나 지도로는 온데간데 없었다. 함석장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주위를 살펴보고 열어놓은 다락방 천장을 통해 불러보았다. 마침내 바로 두어 채 떨어진 이웃집 지붕에서 그를 발견했다. 개구장이는 그 빈약한 금발머리를 바람에 휘날리면서 파리의 광대한 전망을 앞에 두고 눈을 깜빡이며 근방을 살펴보고 있었다. 이봐, 건달아. 너는 벌판이라도 있는 줄 아냐? 쿠퍼가 화가 나서 소리쳤다. 너는 꼭 배랑제 선생 같구나. 아마 시라도 쓰려는 모양이지. 그 인두나 달란 말이다. 지붕 위에서 산책한 놈은 처음 본다. 어서 너의 애인이나 끌고 와서 그 사랑의 노래를 불려주지 그래. 인두를 달란 말이다. 이 몹쓸 바보 녀석아. 납땜질을 마치고 나서 그는 제르베즈에게 소리쳤다. 자, 끝났어. 이제 내려갈게. 갓을 씌워야 할 굴뚝은 지붕 한가운데에 있었다. 제르베즈는 마음이 가라앉아 남편의 몸놀림을 지켜보면서 계속 미소를 지었다. 나나는 갑작스레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자 기뻐서 귀여운 두 손으로 손뼉을 쳤다. 그리고 쿠퍼가 있는 쪽을 더 잘 보려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빠, 아빠. 나나가 온 힘을 다해 쿠퍼를 불러댔다. 아빠, 여기를 보세요. 함석장이가 몸을 굽히려 했으나 순간 발이 미끄러졌다. 그리고 갑자기 다리가 꼬인 고양이처럼 힘없이 무엇을 붙들 틈도 없이 비탈진 지붕에서 굴러 떨어졌다. 빌어먹을. 그는 숨이 넘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그는 떨어졌다. 그의 몸은 느슨한 곡선을 그리며 두 번 빙빙 돌고는 높은 곳에서 내 던져진 빨래 보따리처럼 둔탁한 소리를 내고 길 한복판에 내동댕이 쳐졌다. 제르베즈는 목이 찢어질 정도로 큰 소리를 지르며 어리 빠진 모습으로 두 팔을 쳐든 채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달려와 무리를 이루었다. 보슈 부인은 몹시 당황해서 다리를 후들거리면서 나나를 안고 얼굴을 가리어 그 광경을 보지 못하게 했다. 그동안 맞은편 작은 노파는 이제 만족한 듯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마침내 남자 4명이 부하소니에르 거리 모퉁이에는 약국으로 쿠퍼를 옮겼다. 사람들이 라리 부하지에르 병원으로 들 것을 가지러 간 동안 그는 1시간 가까이 약국 한가운데 담요 위에 누워 있었다. 아직 숨은 쉬고 있었으나 약사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제서야 제르베즈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는 얼굴이 온통 눈물로 뒤범벅되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은 채로 넋을 잃고 끊임없이 흐느꼈다. 기계적인 동작으로 그녀는 손을 내뻗어 남편의 팔과 다리를 살그머니 만져보았다. 그러고는 약사가 만지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약사의 눈치를 살피며 손을 거두었다. 그러나 잠시 뒤 그녀는 남편의 몸에 온기가 남아있나 확인해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 좋으리라 생각되어서 다시 쿠퍼의 몸을 만지작거렸다. 겨우 들 것이 도착하여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그녀는 뻘떡 일어나서 사납게 외쳐댔다. 안 돼요, 안 돼. 병원은 안 돼요. 우리는 네부드라 쿠트도르 거리에 살고 있어요. 남편을 집으로 데리고 가면 치료비가 훨씬 비싸다고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고집스럽게 거듭 주장했다. 네부드라 쿠트도르 거리로 가세요. 내가 집을 가르쳐 드릴게요. 당신들은 관계가 없잖아요. 돈은 가지고 있어요. 내 남편이에요. 안 그래요? 내 남편이니까 나에게 맡기세요. 그래서 그들은 쿠퍼를 집으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다. 약국 앞에서 복닥거리고 있는 군중 속을 들것이 지나가자 이웃 여자들은 흥분해서 제르베즈의 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댔다. 저마다 절름벌이이긴 하지만 근본은 굳건한 여자이니 틀림없이 남편을 살려내리라고 했다. 말하자면 이렇게 심하게 다친 사람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모두 죽이고 만다는 얘기였다. 보슈 부인은 나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 놓고 되돌아와서는 흥분하여 떨면서 사고 내용을 매우 상세하게 끝없이 늘어놓았다. 나는 양고기를 사러 가는 중이었어요. 거기서 그가 떨어지는 걸 봤지 뭐예요? 보슈 부인은 몇 번이나 되뇌었다. 어린애 때문이었어요. 그 아이를 버리는 순간 쾅! 아, 세상에 사람이 떨어진 건 두 번 다시 볼 게 못 돼요. 어쨌든 양고기는 사러 가야겠네요. 일주일 동안 쿠퍼는 위독한 상태였다. 집안 식구나 이웃 사람들도 모두 그가 곧 숨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했다. 진찰을 하러 온 의사는 한 번 왕진에 뵙수나 받는 비싼 의사였다. 그는 내부 손상을 염려하고 있었다.
내부 손상이란 말에 모두들 겁을 먹었고 근처에서는 함석장이가 그 충격으로 심장이 틀어져 버렸다고 떠들어댔다. 단 한 사람 제르베즈만은 날마다 계속되는 간병 때문에 얼굴은 창백했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단호하게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녀 남편은 오른쪽 다리가 부서졌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다리는 의사가 고쳐줄 테니 더는 말할 필요도 없었다. 더구나 심장이 틀어졌다는 건 대수롭지 않았다. 그녀가 그 심장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심장을 원상복귀하는 방법은 그녀가 알고 있었는데 자상한 돌봄과 청결 그리고 변함없는 애정이었다. 그녀는 그가 틀림없이 회복하리라는 강한 확신을 보이면서 남편 곁을 지켰으며 열이 날 때면 그의 손을 비벼주었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일주일 내내 그녀는 선체로 말없이 그를 구하겠다는 생각에만 빠져서 아이들, 거리, 도시 전체를 잊고 있었다. 아흘째 되던 날 저녁 의사가 마침내 환자의 목숨은 건졌다고 대답하자 그녀는 다리 힘이 쭉 빠지고 등뼈가 으스러진 것처럼 의자에 쓰러져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 끝에 머리를 기대고 2시간 자기로 했다. 쿠포의 사고 소식에 일가 친척들은 당황했다. 쿠포 어머니는 밤에는 반드시 제르베즈와 함께 지냈다. 하지만 9시만 되면 의자에서 잠들어 버렸다. 너라 부인은 밤마다 일터에서 매우 먼 길을 돌아서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 알고 싶어서 쿠포를 보러 들렀다. 로리의 부부는 처음에는 하루에도 2-3번씩 찾아와서 밤샘을 자청하기도 하고 제르베즈를 위해 안락의자를 갖다 주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환자를 간호하는 방법 때문에 제르베즈와 싸움이 벌어졌다. 로리의 부인은 어떤 식으로 간호해야 좋은지 자신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사람을 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 제르베즈가 동생 침대에서 자기를 밀어내려든다고 비난했다. 물론 저 절름발이가 쿠퍼를 구하려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결국 그녀가 나시온 거리에 가서 일을 방해하지만 않았더라면 동생이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저런 식으로 간병을 한다면 동생은 틀림없이 죽고 말 것이다. 쿠퍼가 위험한 고비를 넘긴 것을 보자 제르베즈는 전처럼 심한 질투심으로 남편의 병상을 독점하던 일은 그만두었다. 이제 죽을 염려는 없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람들이 다가가도록 놔두었다. 일가 친척들이 모두 방에 모였다. 완쾌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의사는 넉 달을 잡고 있었다. 그래서 함석장이가 잠들어 있는 동안 로리의 부부는 제르베즈를 멍청이라고 깎아내렸다. 남편을 집에 데리고 왔기 때문에 회복이 많이 늦어졌고 병원에서 치료했더라면 2배는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에는 자기라면 지체 없이 라리 부아지에르에 입원시켰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어떤 작은 상처라도 입기를 바라기까지 했다. 로리의 부인은 그곳에서 퇴원한 한 부인을 알고 있었다. 글쎄 그 부인은 아침 저녁으로 닭고기를 먹었다. 그리고 로리의 부부는 회복기간 넉 달 동안 쿠퍼에게 들어갈 치료비를 몇 번이고 계산해 보았다. 먼저 일을 못하게 되어 손해를 보는 임금, 왕진료와 약값, 좀 더 지나면 먹여야 할 고급 포도주와 설익힌 고깃값, 만일 쿠퍼가 얼마 안 되는 저축을 먹어치우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돈을 빌리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럴 수도 있다. 그건 모두 그들의 책임이다. 특히 환자를 먹여 살릴 만큼 넉넉하지 못한 일가 친척에게 기대하는 건 안 될 말이다. 절름발이에게는 안쓰러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가? 다른 사람들처럼 제르베즈가 남편을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제르베즈가 그렇게 교만한 여자가 되지도 않았을 터였다. 어느 날 밤 로리의 부인은 갑자기 짓궂게 제르베즈에게 물었다. 참, 자네 가게는 언제 세낼 건가? 그래. 로리웨가 희죽거렸다. 고알린이 아직도 자네를 기다리고 있지? 제르베즈는 숨이 탁 막혔다. 가게 일은 완전히 잊고 있었다. 하지만 쿠퍼의 사고로 가게 일이 무산되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짓궂게도 그 일을 들추며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제르베즈는 알아차렸다. 실제로 그날 저녁부터 그들은 물거품이 되어버린 그녀의 꿈을 비웃어줄 기회를 노렸다. 그리고 무엇이건 실현되지 못할 희망이 화제에 오르면 제르베즈가 큰 길가에 훌륭한 가게 여주인이 되는 날까지 미뤄두자고 빈정거리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뒤로는 욕설을 늘어놓았다. 제르베즈는 그따위 좋지 못한 억측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지금 로리의 부부는 쿠퍼의 사고를 무척 즐기고 있는 것 같았다. 이번 일로 해서 제르베즈가 쿠트도르 거리에 세탁소를 차리는 일이 틀려버렸으니 말이다.
그래서 그녀로서는 짐짓 웃어대며 남편 치료비를 얼마나 아낌없이 쓰고 있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려 했다. 괴종식의 유리 뚜껑을 열고 예금 통장을 그들 앞으로 꺼낼 때마다 제르베즈는 즐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나가서 가게를 얻어놔야죠. 그녀는 단번에 돈을 다 찾고 싶지 않았다. 서랍장 속에 많은 돈을 쌓아놓지 않기 위해서 100프랑씩 찾아왔다. 그리고 저금을 찾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서 갑자기 병이 완쾌되어 저금을 다 찾지 않아도 되기를 막연하게 기대해 보기도 했다. 은행에 갈 때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서 아직도 은행에 남아있는 금액을 종이 쪽지에 써서 계산해 보았다. 그것은 오직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였다. 금액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허물어져가는 자기네 저금을 계산해 보았다. 돈을 이처럼 활용하고 있다는 것, 불행에 맞닥뜨렸을 때 쓸 돈이 손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큰 위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도 후회할 일이 아니어서 괴종식의 유리 뚜껑을 열고 아래쪽에 조심스럽게 저금 통장을 내려놓았다. 구제 모자는 쿠포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제르베즈에게 매우 친절했다. 구제 부인은 언제나 그녀의 일을 보살펴 주었다. 그녀는 내려오기만 하면 반드시 제르베즈에게 설탕이나 버터, 소금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수프를 만드는 저녁이면 언제나 가장 먼저 우러난 고기, 채소, 수프를 가져다 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바쁠 것 같으면 부엌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설거지도 해주었다. 구제는 아침마다 제르베즈의 양동이를 들고 부하소니에르 거리의 공동수도에 가서 물을 길어다 주었다. 그럼으로써 이수가 절약되었다. 그리고 친척들이 방문하지 않은 날이면 저녁을 먹고 구제 모자는 쿠포 부부를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었다. 10시까지 2시간 동안 대장장이 구제는 제르베즈가 환자를 돌보는 것을 보면서 담배를 피웠다. 그는 저녁 내내 10마디도 하지 않았다. 딱 벌어진 어깨에 금발머리에 큰 얼굴을 가진 구제는 제르베즈가 질그릇에 달인 약을 따르거나 스푼으로 설탕을 소리나지 않게 휘젓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 그녀가 담요를 침대에 말아 넣기도 하고 쿠포를 다정한 말로 격려하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통째로 흔들렸다. 이렇게 충실한 여자를 본 일이 없었다. 다리를 절고 있는 모습도 전혀 우습지 않았다. 남편 곁에서 하루 종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오히려 돋보일 정도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다. 식사할 때조차 그녀는 15분도 가만히 앉아있지를 않았다. 끊임없이 약국으로 달려가고 더러운 곳에 코를 들이대기도 하고 모든 것을 처리하는 단 한 칸짜리 방에나마 잘 정돈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다. 게다가 서서 눈을 뜨고 잘 정도로 피곤한 날 밤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언제나 상냥한 모습이었다. 대장장이는 이 헌신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구들 위에 약품 따위가 흩어져 있는 한가운데서 제르베즈가 쿠포를 사랑하며 정성껏 간호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동안 그녀에 대해 깊은 애정이 솟구쳐 올랐다. 이봐 형 이제 다 나았군요. 구제가 어느 날 회복계 환자에게 말했다. 나는 걱정 안 했어요. 부인은 정말 청사 같은 분이세요. 구제는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자신처럼 레이스를 만드는 일을 하는 아주 적당한 아가씨를 찾아내서 그 아가씨와 구제를 어떻게든 결혼시키고 싶어 했다.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구제는 승낙했고 혼례 날짜도 9월 초로 결정된 터였다. 새살림을 꾸미기 위한 비용은 오래전부터 은행에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제르베즈가 혼인에 대해 말을 꺼내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느릿한 말투로 중얼거렸다. 여자라고 모두 다 당신 같지는 않아요. 쿠포 부인. 만약 여자들이 부인 같다면 10번이라도 결혼할 거예요. 그러는 동안 2달이 지나가서 쿠포가 일어나게 되었다. 멀리까지는 가지 못해도 제르베즈의 도움을 받아 침대에서 창문까지 오갔다. 쿠포는 창가에서는 로리의 부부가 준 안락 의자에 앉아 오른쪽 다리를 낮은 의자에 올려놓았다. 얼음판에서 누군가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졌다는 말을 들으면 일부러 찾아갈 만큼 장난을 좋아하던 쿠포도 자신의 사고에는 몹시 화가 치밀었다. 그는 철학적일 수가 없었다. 신을 저주하고 모든 사람을 괴롭히면서 지난 2달 동안을 침대에서 보냈다. 정말 한쪽 다리를 소시지처럼 끈으로 꽁꽁 동여매고 벌렁 누워서 보내려니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었다. 아, 이렇게 하고 있다니 천장박사가 되었다. 알코브 구석진 곳에 틈새가 하나 있다. 눈을 감고서도 그 모양을 그려낼 수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안락의자에 앉으니 또 그런대로 다른 잔소리가 튀어나왔다. 미이라처럼 언제까지 이런 곳에 못 박혀 있으란 말인가?
거리를 보아도 별 재미가 없다. 아무리 지나가지 않고 온종일 표백액 냄새만 난다. 아니 정말 지겨워 죽을 지경이다. 파리 시의 성벽공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만이라도 보러 갈 수 있다면 생명을 10년 단축시켜도 좋다. 이런 불평을 하면서 결국에는 언제나 운명을 격렬하게 저주했다. 이런 사고는 불공평하다. 자기처럼 선량하고 게으르지도 않고 주정뱅이도 아닌 노동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합당치 않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해가 갈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목이 부르졌지. 그가 말했다. 자업자득이라고까지는 못해도 그럴만도 했어. 그렇지만 나는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바보처럼 조용히 일만 했지. 그저 나나에게 웃어주려고 돌아다보는 순간에 떨어졌단 말이야. 이건 좀 지나치지 않은가? 만일 신이 계신다면 이상한 일이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는 일이야. 다리가 회복되자 그는 어렴풋이 자신이 하던 일에 울분을 느끼게 되었다. 날이면 날마다 고양이처럼 홈통을 따라다니며 하루를 보내는 건 비참한 직업이다. 부르주아들도 바보는 아니다. 그 녀석들은 아주 겁쟁이에서 위험한 사다리 타기를 못하니까 생명과 관련된 일은 남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난로 옆에 버티고 앉아서 가난뱅이들을 비웃는다. 그는 마침내 자기 집 지붕 함석은 자기가 깔아야 한다고까지 말하게 되었다. 그렇다.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 적기 싫으면 무엇이든 뒤집어 쓰면 된다. 그러고 나서 그는 보다 더 그럴싸하고 위험이 적은 다른 직업, 말하자면 고급 가구를 만드는 일을 배워두면 좋았을 텐데 후회했다. 그것도 아버지의 잘못이다. 아버지란 어리석어서 자식에게 기어이 자기의 직업을 강요하는 좋지 못한 버릇이 있다. 또다시 2달 동안 쿠포는 목발을 짚고 다녔다. 처음에는 길까지 내려와서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을 정도였다. 다음으로 외곽대로까지 햇살 속을 어슬렁거리기도 하고 벤치에서 몇 시간이고 보내기도 했다. 그는 전처럼 다시 명랑해졌는데 사람들과 엄청난 수다를 떨고 오래 산책을 하는 동안 점점 예민해졌다. 그리고 그는 살아있다는 즐거움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기쁨을 누리고 팔다리를 제멋대로 버려둔 채 근육을 달콤한 햇볕에 내맡기고 있었다. 그것은 어떤 게으름의 정복으로 마치 게으름 버릇이 회복기를 틈타 쳐들어 오듯 쿠포의 피부 속으로 파고들어가 간지리면서 그를 마비시켰다. 산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쿠포는 인생이 아름답다 느끼고 빈정대기도 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왜 계속될 수 없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더는 목발이 필요 없게 되자 쿠포는 더욱 멀리 산책을 갔고 동료들을 만나러 그들의 일터로 찾아다녔다. 새로 짓는 건물 앞에서 팔짱을 낀 채 냉소를 머금고 머리를 흔들거리고 서 있거나 일꾼들과 잡담을 나누었다. 쿠포는 일꾼들에게 자신의 다리를 내보이며 안달복달 일해봤자 이런 꼴이 되기 쉽다고 그들을 비웃기도 했다. 쿠포는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조롱하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 쌓아왔던 노동에 대한 원한이 풀리는 것만 같았다. 물론 그도 다시 일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했다. 하지만 가능한 한 그 시기를 늦출 것이다. 이런 대가를 치렀으니 열정을 잃은 게 마땅하다. 게다가 조금쯤 게으른 것도 멋진 일 같았다. 오후에 심심할 때면 쿠포는 로리의 부부 집으로 올라갔다. 그는 자신을 몹시 동정하고 온갖 상냥한 말로 친절하게 맞아주는 부부에게 마음이 끌렸다. 결혼 뒤 몇 년 동안은 제르베즈의 영향으로 그들을 멀리했었다. 이제는 그들이 쿠포를 다시 사로잡고 아내가 무서우냐고 놀려댔다. 그렇다면 그는 남자도 아니다. 그러나 로리의 부부는 몹시 신중한 태도로 세탁부를 지나칠 정도로 칭찬했다. 쿠포는 아내와 말다툼을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누나가 당신을 칭찬하더라고 전하며 좀 더 누나에게 호의를 가져보라고 부탁했다. 맨 처음 부부싸움은 어느 날 밤 에티엔 때문에 일어났다. 함석장에는 그날 오후 내내 로리의 부부 집에서 지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식사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데다 아이들은 수프를 달라고 울어댔다. 순간 그는 갑자기 에티엔을 야단치며 살짝 머리를 2번 때렸다. 그리고 1시간 가까이 불평을 넣어놓았다. 이놈은 내 아이도 아닌데 왜 집에 있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중에는 내쫓아 버릴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별 군소리 없이 아이를 키워온 것이다. 이튿날이 되자 그는 아버지로서의 위험을 내세웠다. 사흘 뒤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아이 엉덩이를 걷어차게 되었다. 그래서 아이는 그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오면 구제 집으로 도망갔다. 그곳에서는 레이스를 짜는 나이든 부인이
아이가 숙제를 할 수 있도록 탁자 한 구석을 비워주었다. 제르베즈는 오래전에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괴종식의 유리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따위의 일은 이제 안 해도 되었다. 지금을 모두 다 써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뼈가 부서지게 일을 해야 했다. 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내 식구를 그녀 혼자서 먹여 살렸다. 사람들이 그녀를 동정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녀는 재빨리 쿠포를 변명해 주었다. 생각해봐요. 그는 그토록 커다란 고통을 겪었어요. 성격이 까다로워졌어도 놀랄만한 일이 못 돼요. 하지만 건강을 회복하면 그것도 좋아질 거예요. 쿠포가 이제는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튼튼해졌다고 누군가 말하면 그녀는 다시 외쳤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안 돼요. 그 일을 다시 자리에 눕게 하고 싶진 않아요. 의사 선생님도 틀림없이 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쿠포에게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녀였으며 아침마다 그녀는 남편에게 서두르지 마라, 무리하지 마라, 되풀이해서 다짐했다. 심지어 그의 조끼 주머니에 20수 동전 면집을 넣어주기도 했다. 쿠포는 그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여기가 아프네 저기가 아프네 하면서 응석까지 뿌리려 들였다. 반년이 지났는데 회복기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이제는 남들이 일하는 모습을 구경하러 간 날이면 자청에서 동료들과 술도 한 잔씩 마셨다. 어쨌든 술집이란 그리 기분 나쁜 곳은 아니다. 그곳에서 농담도 하고 얼마 동안 쉬기도 하니까 이 정도라면 별로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잘난치 않은 녀석들이나 문간에서 목말라 죽을 지경인 표정을 하고 있다. 이전에 모두들 나를 놀려댄 것도 무리는 아니다. 포도주 한두 잔으로 사나이가 죽는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포도주만 마신다고 자랑하며 가슴을 쳤다. 언제나 포도주만 마신다. 브랜디는 절대로 입에 대지 않는다. 포도주는 수명이 연장되고 몸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 또 곤드레 만들어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일터에서 일터로 카바레에서 캬바레로 떠돌아다니며 근하게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몇 번 있었다. 그런 날이면 제르베즈는 머리가 몹시 아프다는 핑계로 쿠포의 주정을 구제 모자에게 들키지 않게 하려고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는 동안 젊은 아내는 조금씩 울적해져 갔다. 아침 저녁으로 그녀는 구트도르 거리로 을의 가게를 보러 갔고 그곳은 아직도 세를 내놓은 채였다. 그러고 나면 그녀는 어른이 해서는 안 될 어린애 짓을 한 것처럼 사람들 눈을 피했다. 그 가게가 또다시 그녀를 들뜨게 했다. 밤이 되어 불을 끄면 눈을 뜬 채로 그 일을 생각하며 금지된 쾌락이 지니는 매력을 마음껏 맛보았다. 계산을 또 한 번 해보았다. 집세 250프랑, 도구와 설비비 150프랑, 2주일 동안 생활비 100프랑, 합계 500프랑. 이것이 최저 금액이었다. 그녀가 계속 이런 얘기를 입 밖에 내지 않은 것은 자기가 쿠포의 부상 때문에 써버린 저금을 아까워하는 것처럼 오해할까 봐서였다. 그녀는 자기 희망을 실수로 내뱉을 뻔하기에는 어쩐지 천박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말을 삼켜버리고 파랗게 질리는 때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큰 돈을 저축하려면 4년 내지 5년은 일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가게를 차릴 수 없다는 게 제르베즈는 슬펐다. 쿠포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가 일할 기분이 날 때까지 몇 달쯤 내버려 두었어도 살림살이는 그럭저럭 꾸려 나갈만 했다. 그래도 가끔씩 쿠포가 기분 좋게 들어와서 술을 한 잔 산 장화 녀석의 재미있고 우스운 얘기를 한바탕 늘어놓으며 노래를 할 때면 그녀도 때때로 밀어닥치는 공포에서 벗어나 앞날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마음도 편해졌다. 어느 날 밤 제르베즈 혼자 집에 있었는데 구제가 들어오더니 여느 때처럼 곧바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를 잡고 앉아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다. 분명히 무엇인가 그녀에게 중요한 할 말이 있는데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 궁리하고 되새기는 것 같았다. 마침내 무거운 침묵 끝에 그는 결심했는지 담뱃대를 입에서 떼고는 단숨에 이렇게 말했다. 제르베즈 부인, 내가 당신에게 돈을 구워드려도 괜찮을까요? 제르베즈는 서랍장 한 칸에 몸을 굽히고 걸레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새빨개진 얼굴로 몸을 들었다. 아침에 자기가 10분 가까이 그 가게 앞에서 흘린 듯이 서 있는 것을 구제가 보았단 말인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생각했는지 구제가 어색하게 웃었다. 그러나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언제 갚을지도 모르는 돈을 빌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건 정말 너무 큰 돈이다. 그가 당황하여 계속 고집하자 그녀는 마침내 이렇게 소리쳤다. 하지만 당신 결혼은 어쩌려고요? 당신 결혼 비용을 내가 쓸 수는 없어요. 아, 그런 걱정은 마십시오. 이번에는 그가 얼굴을 붉히면서 대답했다. 나는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실은 좀 생각해 볼 일이 있어서
정말 당신에게 돈을 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자 두 사람 다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둘 사이에는 말은 없었지만 아주 감미로운 그 무엇이 있었다. 그리고 제르베즈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구제는 그의 어머니에게 미리 말을 해 놓았었다. 두 사람은 청계참을 지르서 곧바로 구제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레이스 직공은 자수틀 위에 그 조용한 얼굴을 숙이고 있었는데 엄숙하고 약간 슬픈 기색이었다. 그녀는 아들에게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제르베즈의 계획에는 찬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었다. 쿠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가 그녀의 재산을 들어먹게 되리라는 것이다. 특히 그녀는 회복기에 책 읽기를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다가 함석장이에게 거절당한 일로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대장장이가 가르쳐 주겠노라고 했는데도 쿠포는 학문 따위는 사람을 비쩍 마르게 한다고 비난하면서 퇴짜를 놓았었다. 그 일로 이 두 노동자는 사이가 틀어져 서로 상대방의 일에 참견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구제 부인은 자기 큰 아기의 애원하는 듯한 눈초리를 보고 제르베즈를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그리고 이웃 부부에게 500프랑을 빌려주기로 하되 다달이 20프랑씩 돌려받기로 했으며 기간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봐, 대장장 이 녀석이 당신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야. 쿠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 녀석은 얼간이니까. 물론 돈은 갚아야지. 하지만 사기꾼한테 걸리면 그 녀석 꼼짝없이 당하고야 말걸. 이튿날 쿠포 부부는 그 가게를 빌렸다. 제르베즈는 하루 종일 네버 거리에서 쿠트도로 거리로 뛰어다녔다. 그녀가 그처럼 가볍게 다리도 절지 않을 정도로 들떠서 오가는 것을 보고 이웃 사람은 그녀가 수술을 받은 게 틀림없다며 수근거렸다.